좋아요, 구독.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규제적으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일단 규제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안 문제, 해킹 문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 보통 이제 거래소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는 이제 연결되는 이제 현금화 시키는 데니까 사실은 블록체인은 안전할 수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 자체가 보안 기술을 활용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거래소 해킹도 왜 문제가 많아서 이제 중앙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킹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그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테나는 안전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올릴 때 데이터가 완전하냐 그게 이제 이슈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올릴 때 이 이슈가 정말 이 데이터가 안전한 건지, 그래서 그런 거는 IoT나 디지털 트윈으로 이건 정확한 데이터예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안전한데 블록체인에 올리기 전까지 데이터의 또 신뢰성은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그럼 보통 디지털 트윈이나 이렇게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오라클 이슈라고 하죠. 블록체인 안에서 안전한데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가 올라갈 때는 좀 검증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런 뭐 AI라든지 IoT, 디지털 트윈처럼 뭐 카메라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블록체인 올리기 전에 확실한 거예요. 같이 이거는 검증했어요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거래소 해킹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암호화폐 리스크로 계속 작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뭐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워낙 거래소는 오늘 거기에 돈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전에 한번 다른 방송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모여 있으니까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 리거시 금융회사처럼 뭐 해킹 보안을 대한 프로세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너무 빨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은 뭐 100년의 역사가 있어서 그 규제가 차근차근 있었는데 이 디지털 거래소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안전장치가 부실한 거죠.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실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선수이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한 것들이 막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장치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 기준권에서 봤을 때는 뭐 부실한 건 맞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그 기술도 그렇고 그 안전 장치도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가야 될 길이 조금은 있어 보이네요. 하나하나 좀 네.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도 시장에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갑의 비밀번호를 잃게 되면은 암호화폐 자산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혹은 뭐 이 비밀번호를 해킹하게 되면은 그 남의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지갑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보안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그때 이때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개인 키, 그리고 키 개념. 공개 키 네. 나오는 거죠. 공개 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은행 계좌 번호고요. 개인 키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자기가 잘 관리해야죠. 그럼 관리를 자기가 잘하는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면 네. 지금도 뭐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네. 비밀번호 안 되죠. 아니면 좀 다 자산이 털리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개인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웹2, 웹3 지갑을 혼합해서 지금 뭐 다른 카카오톡 뭐 자기 비밀번호 없어져도 다시 이렇게 복구할 수도 있잖아요.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뭐 PK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는 기본적인 그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게 맞아서 개인 키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게 맞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지금 시도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건 그다음 뭐 말씀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 개인 키는 기본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런데 개인 키를 만약에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잊어버리거나 멀티시그나 네. 뭐 NPC 기술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기술이 나오고 있죠. 기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뭐 내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뭐 다른 통신사나 다른 보안회사가 같이 보관을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개인 키는 개인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 그런 것들은 하는 게 맞는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좀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네. 일반 분들에서 그것들은 사용성 편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멀티시그나 MPC 기술을 통해서 좀 개선되려고 하는 멀티파티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런 혁신이 나오고 좀 일부는 기술 채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메타마스크처럼 완전 탈중앙화 지갑 말고 뭐 웹3와 웹2 기술이 혼합된 기술들로 지갑 기술도 나오기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될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교수님 5번인가 10번 틀리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비밀번호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뭐 그런 못했다. 비밀번호에 대해서 뭐 그것도 5번 정도 틀리면 이 네. 사람은 이 오너가 아닐 수 있겠나라는 그런 것 장치인 때문에.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장치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UI, UX가 좀 어렵죠. 일반 분들은 전에 보면 NFT에서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NFT 하는 건 뭐 10명? 왜냐면 단계가 워낙 복잡한 거죠. 그 CD를 만들어야 되고 프라이빗 키를 복귀하는 보관도 해야 되고 또 거래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프로세스가 좀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근데 기본 현재는 개인 키가 자기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 관리가 어려우니까 키 관리, 키 매니지먼트는 혁신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당선도 있었지만 신고가 영역을 또 한 번 달성하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반감기 이슈도 우리가 소화를 했었던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ETF도 상장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확인이 됐는데 너무나 바빴던 2024년도 암호화폐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어떤 전망치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지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 ETF로 너무 바빴어요. 기존 네. 금융권하고 맞아요. 디지털 자산이 연결돼 융합되는 시작점이었는데요. 그게 확대되는 내년도는 뭐 트럼프 2.0이라 그런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디지털 자산의 이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단지 그냥 ETF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금융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슈퍼 서비스, 슈퍼 앱의 시대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앱에서 은행, 보험, 증권카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CBDC처럼 연결되고 융합돼서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월급의 반을 코리아 원으로 받고 반은 이더리움 받는 이렇게 받는 시대들이 사실 해외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미 에셋 클래스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약하긴 한데 25년도에는 아마 그런 에셋 클래스에서 실제 디지털 자산 넘어서 디지털 경제 관점 확대되는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금융권에서 이제 연결되고 융합되는 복합 금융의 시대가 되는 그게 아마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규제 때문에 지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 계좌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 확장되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법인 계좌를 풀까 말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그게 한번 논의됐다는 뭐 뉴스에 나오는데 저도 뭐 가상자산위원회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생태계 확장이 되려면 이제 해외에는 다 기관 투자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블록락 릴핑 교수님 얘기했죠. 모든 자산 증권은 토큰화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장은 이제 뭐 이번 웨이브는 뭐 막을 수 있는 웨이브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잘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잘 활용하고 확대되는 게 내년에 좀 기대한 바이기도 하고요. 규제도 좀 완화되고 산업 진흥에 대한 것도 어놉션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들을 25년도에는 저희가 단지 자산 클래스에서 좀 더 실제 리얼한 금융으로 활용되는 게 좀 확대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만 국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 교수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마켓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도 모든 스타트업 중에 비율이 성공되는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뭐 카카오도 스타트업이었고 네이버도 스타트업인 것처럼 스타트업 마켓 자체는 워낙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근데 워낙 위험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이거는 내 비전을 갖고 정확히 리서치했을 때 그럼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건 괜찮은데 일반 초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메이저로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잘 리서치해서 근데 정확하게 공부하다 보니 이거는 정확히 알 것 같아 하면 일부는 제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아셨거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게 맞죠. 근데 보통의 저도 이제 어저께 대학교 가서 강의하다 그런 질문 받았는데 저는 일단은 먼저 잘 모르시는 분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먼저 공부해 보세요. 분산 투자해 보시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확신이 있을 때 다른 마치 스타트업 투자처럼 스타트업도 아시겠지만 많은 뭐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 뭐 100개 중에 뭐 5개 성공하면 대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알트코인에는 워낙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도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솔라나가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하이리스턴이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